그리고 2030년 정도 가면은 거의 50% 이상. 미국의 IR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탁 열어줬잖아요. 중국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러면은 완성차 기업들이 반절은 LFP, 반절은 3원계로 가고 싶어하고 여기서 중국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우리가 LFP 만들어가지고 LFP도 공급하고 3원계도 공급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지금 배터리 셀 3사, 양극재 3사가 테슬라가 내재화를 해버리게 되면 다른 메이커들은 다 끝이 나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더라도 대충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으니까 이건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부가 이렇게 완전 딥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기업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정확하게 양쪽 따옴표로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하는데요. 근데 전망도 전망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수주가 나오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런 수주가 곧 나올 것처럼 써버리면은 이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그 실망감 때문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주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구체적으로 얘네 고객사, 이제 삼성, 예를 들어 삼성 SDI 고객사다, 기존의 고객사였다 그러면은 이들 수주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수주 기대감이 있다가 갑자기 구체적인 고객사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닌 경우에는 나온다면서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실망에 대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완성차는 이제 뭐 점유율도 점유율대 침투율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전체 완성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해 기준으로 완전 순수하게 전기차다라고 했을 때 10% 침투율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연기관차고요. 근데 2025년 기준으로는 20%까지 올라와요, 침투율이. 그럼 10%에서 20%인데 벌써 2023년이잖아요. 내후년에 바로 20%까지 올라오는 계획을 다 잡고 있고요. 그럼 성장성은 정말 폭발적이겠죠. 그리고 2030년 정도 가면은 거의 50%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도 훨씬 간단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수도 거의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배터리 플레이어들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글로벌리 한 4-5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완성차 전기차 기업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2차 전지 그 배터리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기가 어떻게 나오냐, 어떠한 물질이 왔다 갔다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2차 전지 배터리 뉴스 보시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뜻은 충방전을 하는 물질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이온이 양극할 물질에서 나와서 분리막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극할 물질로 사용되는 흑연 안에 그 결정 구조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하는 게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건전지 생각해도 수명 달잖아요. 충방전을 하는 기본적인 2차 전지는 수명이 닳게 되겠죠. 그래서 수명이 이제 다 했을 때 또 충전소 가가지고 충전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에서 중요한 건, 저희 충전하는데 그래도 빠르게는 한 10분 정도면 하기는 하지만 급속 충전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 충전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충전하는데 막 앉아가지고 10분 급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 정도의 주행거리는 좀 나와줘야지, 그 이상의 주행거리는 좀 나와줘야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배터리 자체의 수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명을 잡는다는 걸 우리는 흔히 에너지의 밀도를 높인다라는 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게 되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것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길게 늘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핵심은 리튬이온이 충방전을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수명이 다다르게 되면은 충전을 해서 주행 거리가 짧아질 수도 있으니 주행거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2차 전지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전기차들 몇 시간을 400에서 450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중국 쪽에서는 본인들 말로는 막 올해 기준으로 600km 나온다 뭐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주행거리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단락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위험성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오니까 가끔 보시면은 발화 위험 생겨가지고 테슬라 불타가지고 리콜 나오고, 뭐 예전에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리콜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발화 위험이 없는 좀 안정적인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이긴 한데 거기에 리튬하고 철하고 인산을 가지고 사용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이 배터리는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주행거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00km에서 350km? 막 이것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초소형 전기차밖에 사용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주행거리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극재 쪽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올린다든지, 이 양극재 쪽에서 못하는 거를 모든 구성 요소에서 다 기술을 끌어올려가지고 주행거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F150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원계 사용했었는데 우리 LFP 사용할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2024년부터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든지, 미국에서는 중국 못 들어오게 하면은 기술 라이선스 우리가 받아와가지고 단독 공장 지어서 2026년부터는 F150 LFP 사용하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 위주의 배터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첫 번째 선택지로는 LFP 배터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3원계 배터리 좀 위험한 많이 잡기는 했어요. 지금 불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니켈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니까 요 니켈의 반지름, 이 원자의 반지름하고 리튬의 원자의 반지름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서 둘이 되게 쌍둥이 같이 생겼는데 얘는 니켈이고 얘는 리튬이니까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니켈이 점점점 하이 니켈, 그러니까 니켈의 비중이 지금 80%가 제일 많이 쓰이고 9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막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붙어있는 면적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헷갈려요. 얘가 니켈인지 얘가 리튬인지 헷갈리면서 서로 혼합이 돼서 다른 화합물을 형성을 해버려요. 그 쌍둥이 두 명이 각자 자기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둘이 갑자기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또 다른 생명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하는 역할에 추가적인 불순물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액체 안에 들어가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하고 또 만나면서 이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와 이 양극할 물질 사이, 그리고 리튬과 니켈의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리튬하고 니켈 너네 서로 헷갈리지 마라고 해서 중간에 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LNF 같은 경우에도 NCMA 배터리를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NCM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게, 이 알루미늄이 좀 부식이 잘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불순물처럼 집어 넣어주면은 부식되는 것처럼 피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 일종의 코팅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 놓으면서 화재 위험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타는 사람 입장에 선입견이 껴버리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발화 위험이 높은 게 뭐 하이니켈부터 높잖아요. 그러니까 NCM 80%대, 95%대 가면은 발화 위험이 높아지니까 애초에 어차피 차량 안에는 셀이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셀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인터배터리 때 볼보 트럭 보니까 볼보 트럭은 하나의 셀이 몇 개가 들어가면 28,00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일 만한 하이니켈 쪽은 그냥 소량만 넣는 거죠. 그 중에서 한 10%? 이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니켈 함량을 낮춘 배터리로 넣어버리면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차 타는 입장에서 그렇게 화재까지 걱정할 정도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이게 섞을 수가 있는. 그럼요. 그 많은 걸 똑같은 걸로 채울 필요는 없어.
LFP 배터리 양극컬 물질 자체로만 보면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70Wh 정도에서 많게는 200Wh 정도에 머무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 셀을 만들 때 양극컬 물질로 막 어떻게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음극컬 물질에다가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양극과 음극 도전제에다가 CNT 도전제라고 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전해액 안에 이제 리튬염 같은 특수 리튬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온 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성능 좋은 다른 소재들을 많이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30W까지 지금 에너지 밀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NCM 기준으로 622 정도까지는 대충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정도로 260 정도니까 뭐 622 정도는 메이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안정적인 배터리다 보니까 전체 이제 셀 다음에 모듈을 만드는데 이 모듈 하나에서 셀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중이 한 80% 정도가 돼요. 나머지 안정장치의 그 공간이 20%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많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셀 투 팩으로 가고 모듈 빼버리고 아예 팩으로 넣어버릴게. 그러면은 셀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팩도 없애. 그리고 바디로 바로 들어간다든지. 이게 가능한 거죠. 물론 3원계도 그게 할 수는 있지만 3원계는 모듈 안에 이제 안전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이 40%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셀투팩, 셀투바디로 갔었을 때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셀투팩, 셀투바디까지 가게 되면은 니켈, 하이니켈 NCM 정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LFP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전체 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배제할 만한 배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건 이미 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LFP랑 3원계 이렇게 반반씩 쓸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기가 멕시코에서는 우리 저가 배터리 LFP 적용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LFP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그냥 굳이 저가 배터리로 중국 기업들하고 직접 경쟁을 해서 출혈 경쟁하느니 그냥 3원계 위주로 해서 롱레인지 프리미엄으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미국의 IR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탁 열어줬잖아요. 중국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러면은 완성차 기업들이 반절은 LFP, 반절은 3원계로 가고 싶어하고 여기서 중국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우리가 LFP 만들어가지고 LFP도 공급하고 3원계도 공급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지금 배터리 셀 3사, 양극재 3사가 전부 다 LFP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LFP 하고 기술 개발을 하겠다. 네,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2026년 정도부터 적용할 거라서 미국에서는 그 계획으로 지금 우선 ESS기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6년 양산 기준으로 LFP ESS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량 양산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롱레인지 프리미엄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롱레인지 차량 있잖아요. 저희 완성차 쪽에서. 프리미엄은 저가 배터리 제외하고 3원계 배터리인데 고가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3원계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저가형 배터리이면서 조금 안정적인 배터리. 근데 전해액을 사용하는, 지금 현재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 중에서는 조금 안정성이 높으면서 저렴한 게 LFP 배터리인 거고요. 에너지 밀도 좀 높으면서 위험성은 좀 있지만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이제는 긴 이런 게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이 되는 거겠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극화 물질하고의 이런 접점 때문에 발화 위험이 어쨌든 있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액체 전해질 말고 우리 완전 고체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은 발화 위험도 없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그게 바로 액체 전해질을 완전히 고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부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 위주로 원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안정성도 높으면서 에너지 밀도도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에너지 밀도가 왜 높아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에서는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물 위에 동동동 떠가듯이 떠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리튬 이온이 본인이 막 움직여서 헤엄쳐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잘 이동시켜주고 그것도 빠르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전고체는 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정 구조가 딱딱딱딱 다 정해져 있는 이런 결정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튬이온이 요 결정 구조에 결합이 됐다가 그 다음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펄쩍 뛰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결정 구조로 가서 결합이 또 돼요. 그리고 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체인 호핑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얼마나 느리겠어요. 결합됐다 뛰고 결합됐다 뛰고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의 사이의 거리가 멀면 얘네들이 우리가 긴 거리 달리면 점점 속도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도. 그래서 좁을 수밖에 없어요. 좁게 만들어놔야지 요만큼 가는데도 이온 전도도가 나와서 배터리의 수명이 감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할 물질이 더 들어가면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원래는 안정성 위주로 나온 배터리인데 뜻하지 않게 얘네가 이 길이가 멀면 이온 전도도가 떨어져서 수명이 감소하는 측면 때문에 활물질이 더 들어가서 에너지 밀도가 저절로 높아지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둘 다 잡은 배터리가 정말 이상적인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쪽에서 이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솔직히 단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한 그 기업들의 공급망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 밀접한 관계를 다 맺고 있고 거기에 그 소재들에 맞는 셀 장비들이 다 구축이 돼 있고 라인들이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우선 음극할 물질은 흑연이 아닌 리튬 메탈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안에 전해액의 구성 요소도 전고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들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공급망 관리해야지, 장비 관리 다 해야 되지, 그리고 라인 다시 다 깔아야 되지. 이게 엄청 저렴하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갖고 싶지 않죠,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의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 전도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 이온 전도도는 이제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잡아 놓기는 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고 표면이 워낙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거칠다 보니까 이 활물질들하고 맞닿았을 때 저항이 생겨요. 그럼 얘네들도 저항이 생기면은 또 수명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계면 저항 등으로 인해서 덴드라이트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막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형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명도 떨어지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덴드라이트 현상, 계면 저항 현상,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코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고체 안에 어떤 도핑 물질을 넣든 불순물처럼 도핑 물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활물질을 어떤 식으로 코팅을 해서 얘네 사이들의 생기는 저항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저항 코팅 소재로 가지고 나온 게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설사 뭐 안정성도 높고 에너지도 엄청 높은 건데 지금 현재 라인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안정성도 높고 주행거리도 나온다면 굳이 이게 다 체인지가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죠. 테슬라는 정말 오래전부터 셀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실제로 ESS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저희 태양광 쪽에서도 건전지가 큰 건전지가 필요하잖아요. 저장해놨다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프로세스의 혁신도 테슬라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2025년부터는 배터리 셀을 내재화를 하겠다. 그것도 4680으로. 지금은 2170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작은 통인데 4680이라고 해서 조금 큰 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도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에너지 밀도도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쪽을 제일 먼저 연구한 쪽이 이제 테슬라고. 그래서 기가 멕시코라고 해서 이제 기가 팩토리 공장을 이제 멕시코에 크게 지을 건데 거기서부터는 본인들이 이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 셀 메이커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 중국 기업들도 오랜 업력을 통해서 이게 수요를 다 잡아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680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제품들의 4680 배터리를 받아들여서 테스트를 다 해볼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들은 내재화도 내재화인데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을 크게 낮춰서 전기차 이익률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릴까 이 부분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내재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다른 메이커들은 다 끝이 나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공급망이 늘어난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80에 대해서 좀 안 좋다. 실제로 그런지는 저도 일론 머스크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인베스터 데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구체적인 수치를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다. 근데 2025년부터 하겠다라는 계획은 지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지연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연을 안 시킨 거 보니까 뭔가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4680 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4682 배터리 전부 다 이제 개발을 완료한 상태예요. 근데 이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테스트가 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다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